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 간호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이팅게일의 간호와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의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목표를 확인하고 수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이팅게일과 간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우선 나이팅게일의 출생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상업이 발달하여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는 데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산업화와 상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였죠. 1839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1840년에는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80만 명의 노예가 해방되고 시민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등의 철학사조와 함께 여성계 지도자들이 법률과 교육, 의학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진출이 시작돼 여성의 참정권을 위한 운동이 진행될 때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런 시대적 배경 상황에서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어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에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부모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어려서부터 병원을 방문하여 봉사를 했고 이런 사회봉사를 통해 신을 섬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1살에 독일의 카이저스베르트 간호양성소에서 2주간 교육을 받고 3개월간 실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병원을 돌아보고 각 나라의 간호제도를 견학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영국의 미들섹스 병원에서 콜레라 환자를 간호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1853년 런던 부인병원의 원장 겸 간호원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때 천부적인 간호행정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여러분처럼 직접 간호부터 간호를 했다기보다 간호행정과 관리자로서의 역량으로 간호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업적으로 간호사로서 매우 유명해지게 됩니다.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미아 전쟁은 1854년에 흑해의 크리미아 반도의 이권 문제로 발생한 전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터키가 러시아와 크림반도의 이권 문제로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프랑스와 러시아는 자국의 자선간호단이 있어 부상병들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었지만 영국군에는 간호단이 없어서 부상병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는데 거의 42%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상병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상태였으니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영국 내 여론이 안 좋았겠죠. 영국군의 육군대령이었던 허버트 경은 나이팅게일에게 크림 전쟁에 와서 간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1954년 10월 24일 숙련되지 못한 간호사 40여 명과 함께 크림반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근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숙련된 간호 인력이 거의 없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숙련되지 못한 간호 인력들과 야전병원에 도착한 나이팅게일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환경이나 위생 모든 것이 열악했을 거예요. 크림반도에 도착한 나이팅게일은 우선 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하고 세탁을 통해 위생적인 침구나 이복을 제공하였습니다. 급식 상황을 개선하여 영양 상태를 올려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처럼 군대의 위생제도를 개혁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간호사들이 무자격 간호사들이어서 간호사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대했고 규율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했으며 의사들을 성실하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기 위해 로즈 차트를 개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건의안 등을 제출하여 야전병원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이 크리미아 반도의 야전병원에 도착한 6개월 뒤에 영국 군의 사망률이 42%에서 2.2%로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에는 지금처럼 항생제와 치료를 위한 의약품들이 개발되지도 않은 시대거든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이기도 하지만 통계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영국 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숫자만 나열해서는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을 알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보고서를 쉽게 읽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호의 과학화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문서의 배열이나 코딩을 통해 분석하고 합성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통계학회의
명예회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좌측의 이미지는 나이팅게일이 로즈 다이아그램을 이용하여 크리미안 전쟁의 부상자와 사망자의 통계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런 통계 분석을 통해 전쟁터의 부상자들은 전쟁이나 부상의 합병증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 위생을 개혁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즈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를 숫자가 아니라 시각화해서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크리미아 반도에 도착한 나이팅게일은 우선 군대의 위생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군대 내 다른 부서의 조직 관리를 위한 자문을 했고, 의학실험실과 군의학교를 도왔습니다. 군대의 군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설치하고, 군인 우편제도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저금제도를 실시하고 군인 가족 돕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이팅게일을 왜 간호에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이해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위생개혁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고 행정이나 가족과의 연결, 경제적인 도움이나 다양한 조직적 관리까지도 고려하여 사회적, 정서적 환경들도 돌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이런 혁혁한 공을 크림반도에서 세우고 돌아오자 영국 정부와 국민들은 감사의 표시로 20만 불의 성금을 모아 나이팅게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약 10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나이팅게일은 간호교육을 위해 독립된 기금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기금으로 간호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마스 병원에 개설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입니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의 의미를 살펴보면 간호교육을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문적 차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중세까지는 간호는 수도원 병원 중심의 수녀들이 수행하는 종교적 간호였는데 비종교적 간호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와 분리하여 간호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세계 최초로 독립적 기금으로 세워진 간호학교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근대 간호교육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의 설립 목적은 교육받은 제대로 된 병원 간호사를 양성하고 간호사를 가르칠 간호사, 다시 말해 간호교육자를 양성하고, 한편으로 병들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간호할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전반기와 후반기 업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기 업적은 크리미아 반도의 스쿠타리아 전병원에서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간호를 개선한 것입니다. 청소와 세탁 그리고 급식 상황들을 개선하여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부상자 간호뿐만 아니라 군대의 위생제도와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들을 재훈련하여 역량을 높여주고, 야전병원 상황을 통계적 수치로 집계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쟁 후 영국에 돌아와서는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독립된 기금으로 간호학교를 운영하고 간호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비종교적 학문적 관점의 간호교육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런 나이팅게일의 업적은 간호사업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능력과 지위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후반기 업적은 행정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군대 의무행정 개선안을 의회에 제안하고 실행을 촉구하였고, 미국 남북전쟁 시에는 군인의 구호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를 미국에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의 보고 방법과 질병 및 사망의 합리적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위생과 방문간호사 양성을 주장했고, 왕립병원 설립과 리버풀 빈민병원 설립에 자문하여 모범병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와 후생사업 등이 정치와 연관됨을 역설하며 여성도 참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여성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거든요. 또한 이 당시 인도는 연연방에 속했는데 인도의 총독에게 인도의 여러가지 위생이나 보건 향상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나이팅게일은 생전 100여 건의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노트스 온 호스피탈, 즉 병원에 대한 기록이라는 저서에는 병원이 외향이나 형식에 치중하던 당시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병원의 내부 위생시설과 동선 등은 의사와 간호사의 질과 편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병원들은 모두 의료진의 활동에 맞추어 동선을 계획하고 감염관리 차원을 고려하는데, 이런 점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저서인 노트스 온 너싱은 간호학교 주교재로 사용했는데, 교재에는 현대 간호 전문직 역할과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개인위생, 정신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간호사는 대상자의 증상 관찰에 예민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부장의 감독상 책임과 윤리적 지도 등 현대 간호 전문직의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간호의 선구자적 안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적십자사 창건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적십자사는 앙리 듀낭에 의해 1863년 창설되었는데 적십자사의 창설에 나이팅게일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이팅게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07년 런던 적십자 대회에서 간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 지도자들도 나이팅게일 간호기장을 다수 수여받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은 현대 간호를 하는 여러분의 간호 정신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으며 차별 없는 간호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사명감을 갖고 간호해야 하며 간호에 헌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간호란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간호한다고 하여 간호가 의사가 하는 치료와 다름을 구분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암이 발생했다면 의사는 이 암을 제거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즉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하지만 간호사는 이 암이라는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려서 변화되어가는 사람인 환자, 즉 병든 사람을 간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호 대상자인 인간에 대해 학습하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양한 관점에서 질병으로 인해 변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변화된 병든 사람을 간호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해질 수도 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간호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은 현대 전인 간호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업은 비종교적이어야 하지만 간호사 자신은 신앙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유해를 바탕으로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간호사가 종교를 갖는 것을 존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간호사이고 의사가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간호교육이나 지도감독 일체를 간호사가 하는 오늘날의 간호의 직업적 자유,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생전에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했는데 면허 제도와 같은 형식적인 자격 제도는 간호의 헌신적 태도와 사명감을 희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의 면허 제도는 나이팅게일 생전에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평소에 간호는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즐겨했고 웰빙이라며 대상자의 안녕을 매우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호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성의를 대하는 태도는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희생하면서 간호해야 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말한 것처럼 간호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을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국의 간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는 나이팅게일 외에 페니크라는 또 한 명의 위대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간호는 현대 간호의 모체라고 일컬어집니다. 영국의 간호 전통은 의료보다 구제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장 먼저 직업적 간호사업이 발전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푸어로우라는 구빈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로 영국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료보다 구제사업의 성격이 강한데 현대 의료의 사회보장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가 세워지고 간호가 교육을 통한 전문직업 간호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을 와서 간호 교육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의 영향은 영국 간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전문 직업 간호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에서 훈련받은 간호사를 나이팅게일 간호사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간호사로 존경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간호는 입원 환자 중심의 임상 간호였습니다. 베드사이드 간호, 즉 침상 옆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론보다 실습 교육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간호교육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전통은 여러분도 간호교육 과정에서 이론과 더불어 아주 많은 임상 실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 간호는 직업적 규율이 엄격하였고
간호사 동료 간의 단결력은 강했는데 영국 간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성바돌로뮤 병원에서는 1860년부터 간호사들에게 유니폼 입게 했고, 이곳에서 페니크가 간호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사 단체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 노무병원에서는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출신 간호사들이 간호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업무를 전문적 업무와 비전문적 업무로 분류하고, 무자격자는 청소 등 비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간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구빈법을 실행하였고, 오늘날 보건소와 유사 기능을 하며 영국 지역 간호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산제도도 있었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산사 면허를 주관하였고, 등록 조산사만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조산사의 사회를 두어 조산사 교과 과정과 자격시험 등을 주관하였습니다. 영국의 군대 간호는 1881년 육군 간호봉사대를 시작으로 해군과 공군 간호단을 조직하였고, 2차 세계대전에 파견되어 봉사를 하였습니다. 영국은 수차례 이전쟁을 통해 간호교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1916년 로열간호대학을 설립하여 간호지도자를 양성하고 전국 간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과 간호사 면허 등록 기준을 관리하였습니다. 병원과 종합대학을 연결하여 간호사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였고, 1년 내지 2년으로 운영되는 간호지도자 단기 양성 과정을 통해 간호교사와 간호행정과, 조산사와 산업간호사, 그리고 방문간호사 등을 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수의 대학교에서 장학금은 수여했지만 간호학위증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간호교육개혁을 통해 간호학사, 석박사를 배출하며 간호혁신을 이루어낸 미국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2명의 유명한 간호사가 있는데 한 명이 나이팅게일이고 다른 한 명이 페니크입니다. 페니크는 간호의 직업적 독립을 중시하였습니다. 무자격 간호사를 자격 간호사로 교체하였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887년 영국 간호협회를 조직하여 간호사의 단결을 주장하고 간호사의 조직적 활동을 통해 간호의 직업적 자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페니크는 미국 간호협회를 창설을 돕기도 했고, 각 나라의 간호협회들의 모임인 국제간호협의회 ICN이라고 하는 국제적 간호전문직 단체를 1899년에 창설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페니크는 나이팅게일과 다르게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시험 제도를 채택하여 시험을 통해 면허 자격을 주고 독자적 직업으로 공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험위원은 반드시 간호사이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나이팅게일 사후에 영국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학회지인 너싱타임즈라는 영국 간호학회지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제1간호혁명은 나이팅게일 여사가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오늘날 전문 직업으로서 간호사의 지위를 확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간호가 실제로 직업적 전문 간호로 전환된 것을 제1간호혁명이라 하고, 제2간호혁명은 페니크 여사가 공식적인 간호사의 자격과 대우 인정을 위한 면허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페니크의 업적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미국과 독일의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북미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17세기 초부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동부의 매사추세츠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간호사 양성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초기 북미의 대부분의 병원은 구빈원의 성격으로 발족되었는데 교육받은 간호사가 없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은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고 전염병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사망률이 25에서 50%에 달하였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노예나 제수였었고 이들은 무지했으며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간호는 보수가 낮아서 할 일이 없거나 노인들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 당시 정신병은 죄의 결과로 인식되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고문이나 억제법이 성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료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분만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여 병원의 위생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병원의 분만실은 집 없는 산모들만 입원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간호가 현대 간호 사업을 주도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개척정신, 창의력과 함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문이 발전을 기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았고 이들이 간호사업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철학사상은 실용주의로 이런 정신이 기술이나 실업 분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제도를 개방하고 전문직업 부분의 발전의 동기가 되었고 학위과정을 열어주었습니다. 간호도 실용학문으로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교육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과학과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간호사업의 향상과 간호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져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주민과 흑인 간호사들을 잘 수용하여 간호 본연의 정신으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미국 간호가 현대 간호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현대 간호를 주도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간호 교육제도 개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은 비약적인 산업 발달과 함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후생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급증하면서 간호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주정부와 단체들은 병원을 설치하고 단기간에 간호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간호는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간호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간호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 간호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개혁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운 보고서는 1948년에 보고된 연구보고서인데 미래의 간호라는 주제로 미국의 간호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952년에 미국 간호교육연맹과 미국보건간호사회, 미국대학간호교육회가 합동하여 미국간호연맹을 결성하고 미국 간호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시의 간호사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평상시에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죠. 간호의 발전을 위해 간호사 양성은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할 텐데요. 미국은 일찍부터 볼턴 법규를 통과시켜 간호교육을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 조성에는 록펠러 재단, 켈로그나 카네기 등이 활발한 지원을 하였고 여기서 모아진 기금으로 간호교육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정부 내에 간호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직합니다. 정부 내 조직에 간호교육부를 편성하고 간호교육기관을 확장하여 이전에 단기 교육을 받고 간호에 투입되었던 간호사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간호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진행하고 간호사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도 많이 필요할 테니 간호교육자도 양성합니다. 또한 전시의 간호는 평상시 질병을 간호하는 것과 달리 외상에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전시를 위한 단기 훈련 간호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20세기 미국의 주류였던 실용주의 철학 사상이 전문 직업 교육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미국 간호의 장기 계획을 위한 연구과제 보고서가 나오는데 간호의 질을 향하여 라는 것으로 미국 간호협회에서 포지션 페이퍼를 발표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 간호의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호 위치에 대한 연구과제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 내 모든 간호사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학 교육의 고등교육을 통해 간호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널스 트레이닝 액트, 다시 말해 간호사의 특수분야 훈련을 위한 법을 통해 6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간호 연구 전문가나 클리니컬 널스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임상 전문 간호사, 널스 프랙티셔너인 전문 간호사 등을 양성하여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병원의 간호행정 및 과장급 이상의 인사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급에서는 주임 간호사 이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초기 미국의 간호교육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세계의 간호대학이 있는데 보스턴 간호학교와 벨뷰 병원의 간호학교, 코네티컷 간호학교입니다. 이 중 보스턴 간호학교는 가장 오래된 간호교육기관입니다. 독일의 카이저스베르트 간호사양성소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1년이었고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벨뷰 병원의 간호학교는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처럼 운영되던 곳이었어요. 이처럼 나이팅게일식 간호 원칙에 부합하는 간호학교 시스템을 벨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후 미국의 벨브 시스템을 적용한 간호학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는 간호학생들은 표준 유니폼을 착용하고 병원 기록과 의사 기록지에 대한 강의 등이 이루어졌고 간호 매뉴얼이라는 간호학 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코네티컷 간호학교 또한 나이팅게일식 간호학교 정신을 이어받은 학교였고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뉴헤븐 간호 매뉴얼을 의사와 간호사가 출간하여 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일대학교에 합병되었고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립 예산을 가진 최초의 간호 단과대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학교에는 구드리치 간호사가 최초로 간호사 출신 학과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분야별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보건간호는 루트를도와 뉴욕 종교단체의 여전도회가 방문간호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3년에는 와일드가 헨리가 집단부락을 조직하여 가난한 환자를 간호해주고 위생, 경제, 직장 문제들을 도와주며 대중간호를 계몽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와일드와 함께 구드리치와 너팅도 헨리가에서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을 위대한 헨리가의 삼총사로 부르며 칭송하였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보건소가 설립되기 시작하고 학교보건과 지역 내 일체의 보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운영은 전적으로 보건간호사가 책임을 지고 수행했고 의사는 필요한 경우 부를 수 있도록 촉탁이를 두어 운영하였습니다. 촉탁이란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주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1912년 미국 보건간호사회가 조직되고 와일드가 초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신간호는 19세기 말까지 매우 열악했습니다. 정신병자는 죄수와 같은 대우를 받았고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88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여자 보호사를 채용하고 친절한 간호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딕스가 정신병원과 형무소를 개혁하였습니다. 독일의 간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36년 독일의 카이저스베르트 지역의 프리드너 목사 부부가 카이저스베르트 간호사양성소를 설립합니다. 이곳은 신교 여집사단이 관리하던 교육기관으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간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간호사를 배출하였습니다. 1863년 독일 적십자사가 조직된 이후로 독일에는 40여 개의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고 단기 간호사 양성 과정을 거쳐 적십자 간호사를 배출하기 시작했고 이후 적십자 병원 간호사들이 독일 간호사업의 중심적 위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대의 신교 여집사단과 함께 수준 높은 간호교육을 선구적으로 시행하였던 독일이 현대 간호 발전을 주도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시대에 뒤떨어진 모관제도 마더하우스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개신교와 적십자 개통병원에서 중세의 수도원 풍토를 받아들여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찾아가지 못하고 교육받은 기관에 고용되어 낮은 급여를 받고 고된 업무를 하면서 자유를 억압당하는 상태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간호사들이 이탈하여 자유간호사로 불렸으며 일부 안 좋은 일을 하면 난폭간호사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는 간호사 중심이 아닌 의사가 간호학교 교장으로 간호사 교육을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간호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때문에 간호부서는 독립적 조직이나 감독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돌이켜보면 간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의 간호교육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고 독립적 권한을 지닌 간호부서를 조직하는 등 바람직한 제도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조직 도상에서 간호는 진료부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부 아래에 간호과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의료기관의 조직 또는 진료부, 간호부 이렇게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는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간호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권한과 관리 감독 체계가 간호사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역사를 통해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독일은 근대에 가장 먼저 선구적인 간호교육 제도를 운영했지만 모관제도와 의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독자적인 간호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영국 간호는 구빈법과 임상간호의 기틀 위에서 나이팅게일식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현대 직업간호로의 전환점을 만들어 현대간호의 모체가 되었지만 간호사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하는 것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현대간호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간호의 질적 저하 문제를 간호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모든 간호사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육성되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많은 학위를 가진 간호사를 양성했고 CNS인 임상전문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인 MP를 양성하면서 현대간호를 주도권을 갖고 이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간호 이념을 살펴보고 영국의 간호혁명, 패니크의 면허제도 도입,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간호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간호가 어떻게 현대 전문직으로 발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호는 이제 전문성과 책임, 제도를 갖춘 독립된 전문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시점에서 수업을 마무리하며 나이팅게일의 이 말을 함께 되새겨봅니다. 간호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간호만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간호는 지식과 기술을 넘어 의지와 태도의 헌신이 요구되는 전문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간호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나라 간호의 뿌리와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